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수목명 나왔습니다. 수목명 보시면 이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보편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너무 뭐 도감 같은 거 펼쳐놓고 그 많은 거를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쉬운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부터 그런 거부터 얇게 돼 있는 거부터 뭐 조경수 뭐 저기 기능사 실기 볼 때 하는 거 제가 준 뭐 낮은 산 자료 뭐 이런 거 보내주는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두 문제는 어렵게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어렵게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거니까 너무 모르시는 분도 많긴 한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문제 나왔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풀의 나무 나왔습니다. 물풀의 나무. 그다음에 층층나무 나왔습니다. 층층나무과에서 이게 다들 이제 마주나거든요. 근데 층층나무과 중에서 층층나무만 어긋나죠. 뭐 수목 관리학에서 한번 났던 문제 같은데 층층나무 나왔고요. 소사나무 나왔습니다. 소사나무는 약간 서나무하고 뭐 까치박달하고 약간 헷갈리는 그런 문제인데, 그 시과를 갖고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죽순대 나왔습니다. 죽순대. 그 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마디가 뭐 왕대 뭐 이런 거는, 솜대 이런 거는 두 개로 돼 있다고 그랬고, 이 죽순대는 하나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죽순대는 맹종죽이라고도 하는데, 맹종죽, 죽순대 이렇게 하는데, 왕대나 솜대 같은 게 이렇게 두 마디로 보이죠, 이게. 대가. 근데 죽순대는 이 하나로 보인다는 것 같고 판독할 수 있었고요. 개이깔나무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졸참나무, 흰갈나무 두 개를 주고 동정 포인트가 뭐냐? 그래서 입자루가 흰갈나무는 없죠. 졸참나무는 약간 이게 길게 있어서 요거 갖고 입자루 갖고 동정 포인트를 찾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편백 계속 나오죠. 측백나무류, 편백, 화백 뭐 이런 거 계속 나오고 먼나무 나왔습니다. 먼나무, 나무수종 요거 하나 나왔죠. 개입가 뭐 먼나무 요거, 그다음에 단풍나무, 모과나무. 되게 이렇게 어렵진 않죠. 나무 이름이 그죠?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공부하실 때는 이제 과별로 이렇게 오시라고 했어요. 비슷한 나무끼리 묶어갖고, 이렇게 찾다 보면,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물풀이랑 비슷한 거, 뭐가 있어요? 뭐 들매나무, 뭐 이렇게. 들매나무. 물풀의 나무는 약간 입수가 둘, 넷, 여섯, 일곱 장, 복엽이지만 일곱 장 있고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장이죠. 들매나무는 좀 많아요. 네. 약간 모양은 좀 비슷한데 물풀의 나무는 가운데 있는 게 되게 크고 나머지는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근데 들매나무 잎사귀들은 전부 다 골고루 비슷비슷하죠. 크기가. 그런 거 갖고 구분할 수가 있고요. 물풀의 나무 앞면하고 뒷면이 약간 이제 녹색에서 약간 흰빛이 나는 이렇게 뒷면을 뒤집었을 때 이런 느낌 나는 게 물풀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층층나무로 가겠습니다. 층층나무. 층층나무는 층층나무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약간 비슷한 게 층층나무, 뭐 산딸나무도 약간 비슷하죠. 잎사귀는 약간 비슷해요. 어, 그런데 뭐 꽃 모양 갖고 완전히 틀리죠. 산딸하고 층층나무. 층층나무 이렇게 층층층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층층나무잖아요. 산딸나무도 그런 모습을 좀 약간 하고 있거든요. 같은 과이기 때문에. 근데 꽃 보고 숲이 보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층층나무, 산딸나무 비슷하니까 구분해야 되고
그 잎사귀 갖고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잎사귀를 보시면 이게 맨 이쪽에 이제 산딸나무입니다. 잎맥이 몇 개 없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 산딸은 네 개인데 좀 산수유가 많은 편이고요. 산수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네, 뭐그 정도 되고. 청칭나무가 가장 많습니다. 인맥은. 이 사진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지금 뭐 산수유하고 비슷한데 모양이 청칭나무는 잎자루가 엄청 길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약간 동고스름한 모양이고 얘는 끝이 이렇게 좀 뾰족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딸, 산수유, 충충나무 이제 구분하시면 좋고요. 소사나무 나왔었는데 서나무하고 틀린 점을 이제 알아맞혀야 됩니다. 잎은 뭐 숲이 막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사나무는 이렇게 열매 시가가 열리는 게 적습니다. 몇 개 안 돼요. 소사는 이제 소사 서나무가 더 이제 길게 길쭉하게 이렇게 에, 긴 꼬리처럼 이렇게 많이 매달고 있죠. 근데 소사나무는 짧습니다. 몇 개 안 매달지를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소사나무, 서나무를 어떻게 구분하냐. 잎을 아니 그 열매 시과를 보고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사나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쪽만 이렇게 돼 있고 반쪽만 있는 느낌이죠, 이게.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한쪽만 이렇게 결각이 있는 반쪽아리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서나무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어릴 때 봉어리 장갑이라고 그러잖아요. 엄지는 크고 그다음에 검지는 길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열매가 완전히 틀죠, 시겨와. 그다음에 이제 개서나무가 있습니다. 개서나무는 그 열매 자체가 어, 완전히 꼬부라졌죠,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완전히 꼬부라진 모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서나무하고는 약간 틀리죠. 네. 이렇게 흰처럼 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박달 있거든요. 아니, 까치박달 있거든요. 까치박달. 까치박달은 잎이 이게 빨래판처럼 돼 있고요. 열매도 약간 이렇게 주렁주렁 이게 달리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까치박달 같은 자작나무과인가요? 거기 중에서도 이렇게 시과를 갖고 구분하는 거 연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소사나무, 서나무, 개서나무, 까치박달 이렇게 잎이 이제 이렇게 빨래판 모양이면서 열매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열매하고는 좀 틀리죠. 소사서나무처럼 이렇게 이거랑 약간 틀리죠. 얘는 더 붙어 있는 느낌, 얘들은 이렇게 더 벌어진 느낌인데 그런 것도 구분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순대 나무, 죽순대하고 왕대 비교하는 거. 죽순대는 요 한 마디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고리가 하나처럼 보이는데 왕대 이렇게 두 개처럼 보입니다. 두 마디처럼 마디가 두 마디처럼 보이죠. 왕대 두 마디, 죽순대는 이제 한 개로 보입니다. 맹종죽이라고도 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나무를 많이 낳았으니까 이게 이 숲이가 검은 거를 오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왕대
두 마디로 돼 있고, 솜대, 이- 이제 솜대가 나왔었습니다. 그죠? 솜대는 약간 마디에 흰 가루가 묻어 있는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11회 때인가 뭐 그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약간 죽순대하고 헷갈리는데 이게 색깔이 더 희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디도 이렇게 두 마디로 보인다는 거. 이런 거 갖고 죽순대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입갈 나무가 나왔습니다. 개입갈 나무는 뭐 히말라야 시다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개입갈나무라고 써야 되고 소나무가의 개입갈나무 속인데 열매가 위로 이렇게 있고 층층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거는 또 약간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잎이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게 이제 일본 입갈나무인데 일본 입갈나무가 더 이렇게 모여서 있는 꽃송이처럼 이렇게 모여져 있고요. 열매도 얘들은 이렇게 크면서 이렇게 층층 쌓여 있는 느낌인데 얘들은 이렇게 꽃송이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 있는 게 이렇게 틀립니다. 잎도 이렇게 잎속이 모여 있는 모습이고요. 얘들은 약간 흩어져 있는 느낌? 게이칼라면 흩어져 있고 일본 이칼라면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있는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있는 느낌이잖아요. 열매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약간 이깔나무는 얘들은 아니, 히말라야 시다는 약간 처진 느낌? 근데 일본 이깔나무는 약간 들쳐져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얘들은 좀 처져 있다라고 그럴까요? 처져 있는 뭐 독일 가뭄비 뭐 이런 것처럼 처져 있는 느낌. 네. 그다음에 졸참나무, 신갈나무 이제 동정하는 게 낫다고 그랬는데 에, 뭐 이거는 계속 나오니까 그 열매, 잎, 뭐 톱니, 입자루 이런 거 갖고 뭐 계속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잎의 크기부터 하겠습니다. 졸참 되게 작죠 얘들은. 신갈은 크면서 얘는 그 결각이 이제 약간 어, 이렇게 안쪽으로 결각이 이렇게 났잖아요. 얘들은 이제 약간 무늬 먹겨 이제 떡갈나무가 이제 엄청 이렇게 부드러운 물결 모양이지만 약간 그거보다는 약간 더 뾰족한 느낌인 신갈나무 모양도 앞부분이 예, 넓적한 부분인데 얘들은 이제 이게 좁은 느낌 입자루도 얘들 졸참나무는 있고 열매도 보면 되게 작고 그러니까 뾰족한 느낌 신갈나무는 입자루가 없습니다, 거의. 여기 그림에는 뭐 없는데, 떡갈이나 신갈이나 입자루가 없고, 거의 없죠. 나머지 뭐, 갈참, 졸참, 굴참, 상수리 이런 것들은 다, 상수리, 굴참, 졸참 이런 건 다 있고, 열매를 본다 그러면, 요런 모양이고, 얘들은 약간 더 둥근 모양? 뭐 이런, 편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편백은 뭐 몇 번 계속 나왔죠. 편백, 화백. 편백은 Y자, 화백은 뭐 나비 모양, 뭐 W 모양 이렇게. 측백나무는 그런 표시가 없죠. 그냥 기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측백나무, 편백, 화백 이렇게 구분하고 어, 남부 수종에서 이제 먼 나무가 나왔습니다. 감탕나무가라고 그랬어요. 감탕나무 내 잎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엄청이 잎도 두껍고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제주도에 이렇게 길가에 써 있는 게 대부분 이제 먼나무잖아요. 열매가 아직도 달려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먼나무.
꽃은 하얀색으로 피고 가을에 이렇게 열매가 검 빨갛게 있습니다. 단풍나무 종류입니다. 단풍나무는 여러 종류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단풍나무 결각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좀 많고 단단품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이렇게 돼서 약간 더 결각이 많고 이제 고르쇠 나무는 요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끝에가 약간 평평한 느낌이면서 이렇게 부채 펴는 모양일까? 뭐 그런 모양. 은당풍은 완전히 이렇게 에, 결각이 이렇게 뭐 창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났죠. 색깔도 어, 은색이 나면서 약간 보랏빛을 띈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색깔을 띠고 있고요. 중국 단팔, 중국 단풍, 이거 오리발 모양인 뭐 그런 잎 모양, 뭐 신나무 이런 게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여섯 가지를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모과나무 나왔습니다. 모과나무는 많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열매 모과를 달린 거, 수피도 이렇게 알록달록 돼 있는 모과나무. 다음은 해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충, 해충을 보시면 해충이 사철나무 혹파리가 났습니다. 사철나무 혹파리. 그래서 월동태는 뭐냐? 그래서 유충 상태로 월동태고요. 도토리 거위벌레 나왔고요. 안락하누스 나왔습니다. 대나무 쐐기 알락나방 나왔고요. 미국 흰불나방, 버즘나무 방패벌레, 월동태는 뭐냐? 버즘나무 방패벌레 종류는 다 성충으로 활동하죠. 그다음에 곰깍지벌레 나왔고요. 줄솜깍지벌레, 연 몇 회 발생하냐? 연 1회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가죽나무 고치나방이 나왔고요. 극동 등의 잎벌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공부했던 내용이고 가죽나무 고치나방 이거를 많이 못 봤을 것 같습니다. 사철나무 혹파리 보겠습니다. 사철나무 혹파리 월동 때는 유충이고요. 연 1회 발생합니다. 사철나무 혹파리 연 1회 발생하고 벌레 혹 요 입에 요 속에서 삼령 유충으로 월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철나무 잎 뒷면에 울퉁불퉁하게 부풀어 오르는 게 이게 원래 혹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성충인 모습이고요. 사철나무 혹파리, 도토리 거위벌레 나왔습니다. 도토리 거위벌레. 도토리벌레는 참나무류 도토리에 주둥이로 구멍을 뚫고서 이제 산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토리가 달린 가지를 이제 주둥이로 잘라서 땅으로 떨어뜨리면 이 도토리 안에 있던 그 유충이 땅속에서 이제 월동하라고 이렇게 주둥이로 잘라서 떨어뜨립니다. 안락하누스 나왔습니다. 안락하누스는 단풍나무류 해충이고요. 안락하누스 뭐 서술식도 나오고 우리 때 일회 때 서술식으로 나왔거든요. 은단풍 등에 주로 큰 피해를 입히고 잔가지의 수피를 환상으로 갉아먹어서 그 다음에 톱밥은 배출이 돼요. 바깥으로 이렇게 갉아먹었을 때 유충이 갉아먹었을 때 이게 배설물들이 밖으로 배출된다. 단풍나무에 큰 피해를 준다. 환상으로 갉아먹는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환상으로 갉아먹습니다.
대나무 쐐기 알락나방입니다. 대나무 쐐기 알락나방. 노숙 유충은 식혜하던 대잎을 둥글게 말아서 그 속에서 이제 그 속에서 고치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곧 전용이 되고 거기서 이제 이 대나무 쐐기 알락나방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에, 특징이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긴 털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검은 점들이 이렇게 황색 바탕에 검은 점들이 이렇게 마디마다 어, 네 개, 다섯 개씩 이렇게 다섯 개씩 이렇게 마디마다 보입니다. 그죠? 대나무 쐐기 알락나방, 그다음에 흰불나방입니다. 미국 흰불나방, 뭐 숱하게 나왔죠, 그죠? 미국 흰불나방은 계속 나옵니다. 1회 때부터 뭐 3회 때, 뭐 5회 때 계속 나옵니다. 매 해마다 발생하고 문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 1회, 2회 발생하죠. 2, 3회라고 해도 됩니다. 2, 3회 발생하고 번데기로 활동합니다. 일하기는 5월 중순에서 6월 상순, 5월, 6월이라고 하시면 되고, 알은 6, 700개 낳고, 부화한 유충은 씨를 토하여 잎을 싸서 집단으로 가열합니다. 이와기 성충은 7, 8월에, 5, 6월, 7, 8월 이렇게 알아야 되고요. 이거는 이와기 때 성충입니다. 일화기 때 성충 어떻게 해요? 여기 막 점 같은 게 막 붙어 있습니다. 하얀 날개에 이렇게 점 같은 게 일화기는 검은 점들이 이렇게 막 붙어 있습니다. 이 일화기고요. 이거는 이화기, 삼화기 때 모습이고요. 이거 번데기로 활동하는데 이 번데기 활동하는 모습이고요. 이거 약간 색깔이 부드럽죠. 뭐 부드러운 색깔, 약간 밝은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매미나방 이런 거보다 훨씬 약간 희미한 색깔을 나타냅니다. 보즘나무 방패벌레입니다. 보즘나무 방패벌레. 보즘나무 잎 뒷면에 부한 약충들이 집단으로 서식하면서 흡축 가해합니다. 피해액은 황백색으로 변하고 심할 경우 나무 전체가 황백색으로 띠고 쇠약해지면서 미관을 해칩니다. 그래서 버즘나무 방패벌레는 이렇게 눈처럼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검은 점이 그죠? 어, 방패벌레. 버즘나무류 뒷면에 부한 약충들이 이제 집단으로 서식하고 흡집해서 황백색으로 변합니다. 음, 버즘나무 방패벌레, 콩깍지벌레 많이 했죠. 연일에 발생하고 종령약충으로 활동합니다. 종령약충. 그다음에 월동 가해 수종은 잎 뒷면에 이제 기생하는데 월동 전에 줄기 가지에 이동해 갖고 흡축 가해 하는데 벚나무 매실나무에 엄청 발생하거든요. 공깍지벌레, 줄손깍지벌레 있습니다. 연 1회 발생하고 3년 약충으로 활동합니다. 이 줄손깍지벌레도 많이 닿죠, 그죠? 이게 알주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연 1회 발생하고 3년 약충으로 활동합니다. 가해 수종의 가지나 잎에 기생해서 흡축 가해하며 성충은 긴 꼬리 모양의 난랑을 형성합니다. 그다음에 가죽나무 고치나방, 가죽나무에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연 2회 발생하고요. 얘들은 번데기로 활동합니다. 유충이 약간 커갖고 섭식량도 많고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으면 많이 먹으니까 엄청 피해목이 많이 발생합니다. 나방 모양 이렇게 음, 아주 멋있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생겼고 고치나방.
유충, 이런 모양입니다. 가죽나무 고치나방, 가죽나무 고치나방. 극동둥의 이빨입니다. 극동둥의 이빨. 극동둥의 이빨은 철쭉류를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극동둥의 이빨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검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 유충으로, 연 3사에 발생하고 오치를 짓고 그 안에서 유충으로 활동합니다. 유충은 5월에서 9월에 철쭉류 잎을 가해하고 잎 뒤에 모여서 삽니다. 병으로 가겠습니다. 병. 음, 메타세카이어 입마름병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페스탈롭시스가 메타세카이어 입마름병 병원균이고요. 그다음에 호두나무 갈색 썩은 병이 나왔습니다. 호두나무 갈색 썩은 병.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이 세균에 의해서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갈색 썩은 병은 뭐요? 균이 아니고 세균이라고 그랬어요. 곰팡이 아니고 세균에 의해 걸리는 병이다. 그다음에 담쟁이 덩굴 둥근 무늬병. 갈색 둥근다 붙여도 되고요. 갈색 둥근 무늬병. 담쟁이 덩굴. 많이 발생하죠. 그다음에 감나무 모무니 낙엽병이 나왔었고요. 이것도 수목병력 세개는 없는데 모무니 낙엽병 계속 나오고 있고 대나무 잎노병, 동백나무 흰말병, 동백나무 흰말병, 장미 검은 무늬병 계속 나오죠. 이것도 흰말병도 자주 나오고요. 잎노병 자주 나오고 치마버섯이 있는데 이 치마버섯은 무슨 균입니까? 갈색입니까? 백색입니까? 예, 백색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목가지 마름병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요? 내생병이다. 건강할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쇠약해져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병이다. 얘들은 예, 잔황반입니다. 잔황반. 방해하는 거 잔황반. 그다음에 이거 잔황반 줄기에 걸리는 게 또 있습니다. 잎하고 줄기고 사이에 걸리는 스클레로데리스 가지 마른 병도 약간 잔황반 형태를 띠고 있어서 같이 이렇게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 잎록병하고 이 소나무 잎록병 주고 포자 이름하고 중간 기준은 뭐냐? 중간 기준은 뭐를 만들어내냐? 녹포자. 중간 기준은 황병나무다. 그래서 산초나무, 황병나무, 참치, 곽꽃, 쑥구쟁이 이게 소나무 잎녹병의 중간 기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세카이어 잎마른병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세카이어 잎마른병, 병원균 속 페스탈로시스, 병원균 계속 나옵니다. 그죠? 병원균 모수, 메타세카이어 이렇게 응의 피해도 있는데 거의 같이 걸리더라고요. 잎마른 페스탈로시스하고. 그래서 병을 물어봤을 때는 이제 스탈로시스로 해야죠. 메타세카이 입마름병 이렇게 쓰셔야 되죠. 호두나무 갈색서금병입니다. 관리병이라고 그래서 이게 에,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검역도 강화되는 그런 병이거든요. 화상병하고 비슷한 그렇게 위험한 병입니다. 그래서 잎과 열매는 갈색 반점이 내고 갈색 반점, 잎과 열매도 이렇게 반점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줄기에는 뭐가요? 궤양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것도 두 번이나 나왔죠. 그죠? 뭐라고요? 세균 중에서 산타 모나스 종류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원핵생물이죠. 세균이.
산타모나스다. 포도나무 갈색 썩은 병은 세균이다. 산타모나스 속이다. 예, 그다음에 담쟁이 덩굴이 나왔습니다. 담쟁이 덩굴. 담쟁이 덩굴은 담쟁이 덩굴 갈색 둥근 무늬병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그죠? 가을 되면 담쟁이들 낙엽치 무렵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갈색 둥근 무늬병입니다. 처음에는 잎에 다각형 내지 부정형의 작은 전무늬가 생기고 차츰 확대되면서 죄송합니다. 차츰 확대되면서 직경이 3에서 10mm의 다각형 갈색 무늬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담쟁이 덩굴 이런 무늬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나무 모무늬 낙엽병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무늬라는 게 약간 사각형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동그랗지 않고 약간 사각형 모양을 감나무 모무늬 낙엽병이라고 해요. 감나무 모무늬 낙엽병은 서커스포라 종류 균에 의해서 이제 걸리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서커스포라 중요하고요. 감나무 모무니병이 서커스포라 균에 속한다. 그림은 이렇게 되겠고요. 분생 포자를 형성해서 서커스포라는 분생 포자를 형성합니다. 대나무 잎녹병입니다. 대나무 잎녹병은 뭐 개화병도 있고 뭐 잎녹병도 있고 뭐 깐부기병도 있고 뭐 여러 번 났죠. 대나무에 대해서. 어, 잎녹병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잎의 뒷면에 갈색의 조그만 반점이 흩어져서 나타나다가 이 병반부가 부풀어 오르고서 표피가 파괴되면서 포자가 이제 날립니다. 그래서 임록병, 이거는 갈색 포자가 날리는 대나무, 노란, 이런 포자 덩어리가 생성이 됩니다. 동백나무 흰말병입니다. 흰말병은, 예, 특이하죠. 이렇게 병이, 엽상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약간 동글하면서 양면에 단록색의 둥근 병반이 되고 병이 진전되면 입 앞면의 병반은 회갈색으로 되고 뒷면은 적갈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동백나무 흰말병 지류 종류죠. 이런 건 지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장미 검은 무늬병입니다. 장미 검은 무늬병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소니아, 마르소니아, 장무 검은 무늬병 이렇게 검은 흑갈색 내지 흑색의 원형 반점을 형성합니다. 병든 잎은 말라서 일찍 떨어지고요. 잔황균에 속합니다. 불안정균 세대인데 마르소니아라고 했고 그다음에 치마버섯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치마처럼 생겼죠, 버섯이. 근데 얘는 담자균류의 목재 부균인데 백색 부균입니다. 백색. 치마버섯은 백색 부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담자균에 속하는 목재 부균이다. 자연 상태에서 많이 발생하고 부채꼴 또는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지면서 표면은 백색, 갈색을 띤 거친 털이 밀생합니다. 다음에 스클레로데리스병 이것도 한번 했었죠. 이건 피목가지 마른 병이잖아요. 이거는 피목가지 마른 병. 가지가 이렇게 말라서 잎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상태. 이런 피목가지. 이게 잔황반을 형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잎에 이렇게 스클레로데리스 병은 요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쪽이 잎 기부 쪽이 약간 불구스름하게 되는 갈색으로 변하는 그런 현상을 띠고 있죠. 스클레로데리스.
이건 소나무 잎녹병 중간기주 쓰는 거였었는데요. 이 그림이 이제 잎녹병입니다. 녹병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잎에 무슨 알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네, 잎녹병입니다. 소나무 잎녹병. 중간기준 물어봤습니다. 중간기준은 여기 이제 황병나무 잎이거든요. 황병나무 잎. 요게. 이건 뭡니까? 이건 산초나무 잎 뒷면이죠. 이건 황병나무 잎 뒷면. 이거는 소나무에 이렇게 포자들이 붙어 있는 모습. 황병나무 쪽에 여름 포자, 이런 게 황병나무, 산초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입록병 나오면 중간 기준 물어보고 뭐 여름 포자냐, 뭐 녹포자나 녹병 정자냐 뭐 이런 거 막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나무의 잎녹병을 보면은 이제 코레오스프리움이거든요. 잎녹병 종류는 코레오스프리움. 잣나무의 그 잎녹병은 오이파토리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잎녹병 하면 네, 코레오스프리입니다. 소나무의 잎녹병. 요 정도는 속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붉은 뱀, 느린뱀 뭐예요? 집나기움, 스프리기움, 집나기움 이렇게 했잖아요. 집나기움, 스프리기움, 집나 스프리기움 이렇게 외웠잖아요. 코레오스프리움이 있습니다. 임록병은 코레오스프리움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잣나무, 소나무, 임록병은 중간기주가 참치, 개미치, 곽고, 개쑥부쟁이, 까실 쑥부쟁이, 쑥부쟁이 종류, 개미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뭐 잔대, 금강초롱꽃, 뭐 황병나무, 산초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임록병의 중간 기주가 되겠습니다. 그 작업형 중에서 이제 외과 수술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과 수술은 어, 공동이 크고 깊은 그러니까 썩은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수목을 부부를 제거했어요. 그 제거할 때 제거 방법과 주의할 점을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번에도 한 건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공동의 부패 조직을 제거하여 단단한 목질 조직을 노출시킨다. 그래서 부패 조직을 다 긁어내고 이제 단단하고 변색된 부분 있잖아요. 색깔이 약간 변색된 부분 그런 건 살려줘야 되고요. 목줄 조직에 이제 노출이 됐으면 목질 조직에 살균 살충을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내부를 이제 파내고 썩은 부분을 이제 살균 살충하고 이제 어, 건조를 시킵니다. 말린 다음에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동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갈 부분의 형성층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 충전할 부분을 미리 이렇게 부패부 제거할 때부터 형성층 노출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형성층인데 형성층이 마르지 않게끔 뭐 바셀린이라든가 톱신 페스트 같은 걸 발라주면서 이제 뭐 충전도 시키고 인공수피도 하고 그래서 그 최종 5mm 아래로 이렇게 해야지 그게 형성층이 말려 들어가면서 이거 조직을 감싸는데 이 형성층 노출을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형성층이 그 부패를 구획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 외과 수술을 하나마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부패 조직을 제거하여 단단한 목질 조직을 먼저 노출시키고 살균 살충 주의할 점은 살균 살충을 한 다음에 건조시킨다. 그다음에 공동의 가장자리를 따라 안쪽으로 말려 들어갈 부분의 형성층은 노출시켜야 된다. 이 부분은 밖으로 노출을 시켜서
이 형성층에서 유압 조직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패부를 제거할 때 주의사항은 어, 공동은 지저분하고 습기가 차 있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각종 미생물하고 곤충의 서식처가 되니까 이거를 부패한 조직을 작이나 뭐 뿔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조직이 푸석푸석하거나 부스러지는 부분은 부패한 것이므로 이제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목질부는 단단하게 남아있는 부분에서 제거 작업을 멈추고 작업 시 약간 변색된 부분은 그대로 둡니다. 거기서 이제 방어 물질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변색된 부분은 그대로 둔다. 수목은 상처를 받으면 자체적으로 방어벽을 치는데 이게 코디트 벽이라고 그랬잖아요. 코디트. 방어벽을 만드는데 부패를 제거할 때 형성층의 방어벽을 건들지 않도록 월 4인 형성층 방어벽을 건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노출을 시켜서 보호해야 된다. 끌이나 칼로 이용하여 건전한 목질부가 나올 때까지 조금씩 부패물을 제거하는데 함부로 더 깊게 더 넓게 건전한 목질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부분은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가장자리 형성증 노출은 공동 충정물하고 수피가 서로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수피와 충전물과의 경계선은 형성층 조직을 완전히 감싸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형성층 조직은 일부 노출시켜야 되고 공동의 가장자리에 따라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부분은 형성층을 노출시켜야 되고 그래서 노출된 형성층은 외과 수술에 가장 조심해야 될 보호 조직이다. 이 형성층으로부터 새로운 조직이 나와서 공동의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릴 수도 있다. 수술이 끝난 후 물이 스며들어 들어갈 경우 형성性노출 부분을 통해서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수피하고 딱 충전이 바짝 붙어서 공기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노출된 형성증은 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해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형성증은 바셀린이나 이런 거를 발라서 마르지 않게 특별히 보호해야 되고 티오파네이트 메틸 도프제나 테부코나졸 도프제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 순서를 다시 세밀하게 가면 공동이 더 이상 부패하거나 해충의 침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살균제부터 그다음에 살충제를 차례로 처리합니다. 살균제는 70% 에틸 알코올을 사용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살충제는 침투수성이 좋은 페니트로티온 200배액이나 다이아진온 100배액으로 혼합해서 분무기로 구석까지 이제 분무기로 해야지 구석구석까지 약이 들어가죠. 살충제는 옆면 살포할 때보다 더 농축된 용액을 사용하고 목질의 표면에 장기간 남아 있도록 한다. 살충제는 예, 더 농축된 용액을 사용합니다. 200배기니까 엄청난 거죠. 100배액, 200배액 이런 거 씁니다. 침투성 약체입니다, 얘들은. 방부제는 유산동, 중크롬산, 칼리라든가 이런 거를 섞어서 충분히 도포하고요. 외과 수술 시 건조 방지, 유상 조직 형성을 돕기 위해서 도포제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티오파네, 티오파네이트 메틸, 톡시페스트거든요. 상품명은 티오파네이트 메틸, 헤모코나졸 도포제를 많이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접착제로는 효과가 없다.
유상 조직의 형성을 돕기 위한 건 도프제만 필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티오파레이트 메틸, 테부코나즈 도프제. 그 다음에 작업형 중에 이제 단답형 형식으로 나오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병에 대한 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뭐,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체를 주고 그 병하고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약간 어두운 색을 한 이렇게 동그란 포자가 나오죠. 이게 녹병의 중에서 겨울 포자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홍가시 전문입병, 체진목 전문입병 걸리게 하는 게 뭐야? 엔토모스프리움이잖아요. 얘 병원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끝에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 같은 돌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두세 개씩만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을 한 게 엔토모스프리움. 페스탈루시스는 계속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푸사리움도 뭐 지렁이 모양이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죠. 그다음에 이 녹병 중에서 여름 포자는 약간 밝은 색을 띠고 있고 겨울 포자는 약간 더 어두운 색을 띠고 있거든요. 구분하기는 약간 어려운데 그 색깔 밝기로 여름 포자, 겨울 포자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흰가루병은 잔향구를 만든다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고르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이 그림 중에서 순활물 기생체는 뭐냐? 절대 기생체는 뭐냐? 뭐예요? 녹병과 흰가루병이 절대 기생체죠. 살아있는 기주에서만 발생하는 거죠. 그죠? 녹병과 흰가루병이 절대 기생체입니다. 그래서 녹병인 A도 골라야 되고요. 겨울 여름 포자, 녹병인 여름 포자 이것도 골라야 되고 또 흰가루병도 절대 기생체, 순환물 기생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골라야 됩니다. 일단 녹병의 여름 포자, 겨울 포자 고르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겨울 포자라고 그랬고 이게 여름 포자라고 그랬습니다. 동그란 거 안에 이렇게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병원균도 나오고 이제 해충에 이제 이렇게 짧게 설명하는 이제 단답형식으로 문제 나오거든요. 뭐가 나왔냐면 해충 피해 동정하기. 그래서 벚나무 사양하늘소, 소나무 종, 박쥐벌레 요거 세 가지를 주고 피해 증상을 에, 두 개씩 골라라 그랬어요. 두 개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다음에 형성층 목질부를 가해하는 거 고르고 수세가 약했을 때 가해하는 게 뭐고 목질부 위아래를 다 가해하는 게 뭐였냐. 그다음에 거미줄을 치면서 배설물도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게 뭐냐. 또 우드칩 모양의 배설물을 목설을 내보내는 게 뭐냐. 그다음에 수액이 붙어서 목소리를 내보내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이제 벚나무 사양하는 수부터 볼까요? 벚나무 사양하는 수 같은 경우는 엄청 크다고 그랬죠. 우드칩 모양의 뭐 사람 눈에는 뭐 이렇게 가루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벚나무 사양하는 수보다 이게 목설이 크고 되게 토막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짧고 굵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번담 사양하르소. 얘들은 줄기하고 지재부에 엄청 그 배설물이 많이 쌓이고 복숭아 유리나방은 그 수피에 소량의 목설하고 수액이 이제 목설하고 수액이 막 붙어 뒤섞여 있는 그런 모양. 소나무좀은 이것도 있는데 수간에 이제 구멍 뚫는 게 있는데 숲이 아주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금만 나타나는 톱밥을 어, 나타내고요.
박쥐나방은 얘들은 수피와 목질부 표면을 환상으로 식혜를 합니다. 환상으로 식혜를 하는데, 이제 거미줄을 토해서, 이 거미줄하고 벌레똥, 모기 찌꺼기가, 예, 이렇게 철해져 있어갖고 혹같이 보입니다. 물어봤던 거 한번 볼까요, 다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형성층 목질부 가해하는 건 소나무 좀이고요. 수세가 세약했을 때도, 가해하는 게, 이제, 소나무 좀이 되겠습니다. 벚나무사양, 소나무좀, 박쥐벌레좀 쇠약해졌을 때 형성층을 가해하는 게 이제 소나무좀이고요. 목질부 위아래를 가해하는 건 박쥐나방이 되겠고요. 거미줄을 치면서 배설물하고 뒤섞여 있는 거는 박쥐나방. 또 목소리 엄청이 나오는데 목소리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우두침 모양 이거는 벚나무 사양할수록 수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벚나무 사양할수가 수에까지 있는 거는 복숭아 유리나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복숭아 유리나방은 목설하고 수액이 같이 섞여 있고 벚나무 사양할 수는 목설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설 쌓여 있고 우두친 모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소나무 좀을 한번 보면 소나무 좀은 1차 피해는 월동안 성충이 3월, 4월에 이게 막 수관을 뚫고 들어가서 올라가면서 직각으로 이제 모갱을 만들고 요 하나하나 알을 이렇게 낳거든요. 여기다 알을 낳으면 얘들이 이제 크면 유충으로 크면서 각각 모갱의 직각으로 이렇게 가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에, 부화한 후에 인피와 목질부를 가해하면서 지면과 수평 방향으로 이제 가해를 합니다. 3월달, 4월달에 이제 성충이 수관에 들어갑니다. 3월달, 4월달 이게 소나무 좀이고요. 특히 3월 하순에서 4월달에 세약한 나무에서 또는 이식한 나무의 숲이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껍질 벗기고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미세한 톱밥이 숲이 사이에 있는지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유충이 커서 이제 알이 나면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이제 간다고 그랬죠. 커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서 가연하면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에, 멋있습니다. 이렇게 소나무점이 이렇게 가야한 게 그래서 그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소나무 좀 유충이고요. 성충 알 낳는 거고요. 성충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점에 이제 가해 흔적 3, 4월에 수간 그 뚫고 들어간 거 목소리 나와 있는 거 그 모습입니다. 벚나무 사용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벚나무 사양안에서는 주로 지면으로부터 1m 높이 이내에 유충의 침입공을 만든 침입공이 보입니다. 1m 이내고요. 아, 그 가로들이 흉교직경 주로 50cm 이상 좀 큰 나무에 많이 그런 데서 많이 이제 발생하고요. 1m 이상인데도 피해는 발견되게 합니다. 주로 1m 높이 이내에서 많이 이제 피해를 입히고요. 뭐 감나무, 장미과 수목은 물론 벚나무 이런 것도 걸리지만 감나무, 참나무류 이런 데도 가해를 한다고 합니다. 참나무는 못 봤는데 장미과 수목을 많이 가해하고 감나무 이렇게 하고 얘들은 성충은 7월 초에 발생합니다. 7월 초에서 8월 말까지 이제 이게 보입니다. 아주 무더울 때 막 무더운 더위에 뭐 윤중로 같은 데 가면 이런 게 막 보입니다.
얘들은 줄기나 가지 수피에 하나에서 6개의 알을 산란하고 10일 후면 유충이 부화합니다. 목소리가 가루 떨어진 거. 침입한 흔적들 이렇게 흔적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목설도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고요. 유충입니다. 얘들은 크거든요. 하늘수 중에서 큰 편입니다. 엄청 큰 편이고. 박쥐나방입니다. 박쥐나방. 박쥐나방은 1년에 한 번 발생합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얘들은 이런 식으로 가해를 합니다. 가해하면 배설물, 이런 거랑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목설하고. 주로 이제 알르다 활동합니다. 그래서 5월에 부화하고요. 어린 유충은 처음에는 이제 그 풀 같은 거 먹다가 그런 줄기 쑥을 먹다가 이제 나무로 좀 크면 나무로 이동해서 가지나 줄기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부화 유충이 땅 속에 접한 표피를 둥글게 이제 가해하고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가해하고 목질부를 이제 파고 들어가면 이 배설물 같은 거가 나오면서 같이 입구에 막 뒤섞입니다. 입구에 붙여 놓고 그다음에 이 피해 입은 거는 이게 가지가 잘 부서 꺾이지겠죠, 그죠? 눈에도 쉽게 띄고 식물과 말라 죽은 나무에도 또 같이 뚫고 들어갑니다. 풀이나 말라 죽은 나무도 이렇게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설물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붙여놨고 나무 속에 박쥐나각 유충입니다. 그다음에 농약이 나왔습니다. 농약. 농약이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미국 선녀벌레 방제할 때 벤조일 우레아계 살충제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벤조일 우레아계. 그럼 뭐예요? 우레아 뭐 뮤런, 주런 이런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제 연용하면 안 되는 이유, 이 벤조일 우레아계를 연용하면 안 되는 이유, 그죠? 계속해서 사용한 거예요? 작용기작이 생기기 때문에,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미국 흰불나방의 디프로벤주론이 효과가 좋은 이유를 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연용하면 이 약제 저항성이 생기거든요. 약, 약제 저항성이라는 거 한 가지 약제 또는 동일한 작용기작의 약제들을 연속 사용했을 때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방지할 때마다 이전에 사용한 약제와 비교해서 작용기작이 다른 약제를 선택하거나 완전히 다른 계통 약제를 번갈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벤줄 우레아계 같은 경우는 뭐요? O형 키틴 합성을 저해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껍데기를 만드는 거를 못하게 에, 외골격을 갖고 있잖아요. 곤충들은 성충이 되거나 이렇게 유충일 때도 이제 외골격이 키틴으로 돼 있는데 이 우레아계라든가 우레아 뭐 이렇게 시작되는 주론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벤졸 우레아에 속하는 게 이제 디프로벤주론 이런 것들은 키틴 합성 저해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곤충의 키틴 합성 저해 살충제다. 우레아계. 예. 그다음에 얘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곤충 성장 조절제입니다. IGR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키틴 합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 커야 되는데 커야 되는데 크로스 레귤레이터 이게 돼야 되는데 에, 못하게 키탄 합성을 이제 못 만들게 하면 이제 못 크잖아요. 이 농약의 특징은 인축에는 독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키티는 곤충한테만 있으니까 인축에는 독성이 이제 작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곤충과 동물 간의 선택성이 높은 예,
농약이 되겠고요. 저독성이면서 잔여 기간이 긴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약간 진단 나가서 뭐, 예찰한 건데, 예, 잠깐 하겠습니다. 10월 진단을 나가서 소나무 솔잎 폭발이 입은 상황을 봤다. 그래서 이제 피해 상황을 설명해주고 병진과 방제를 서술하시오. 이때는 이제 병징을 또 써줘야 되겠죠. 솔잎폭발의 병징은 어때요? 소나무와 해송의 솔잎 기부, 그러니까 솔잎 기부라는 게 요 두 갈래로 갈라져 있고 밑에 붙어 있는 데 있죠. 이게 기부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알을 입에 나면은 그 이제 유충이 내려가서 요 속에서 이제 충격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수액을 빨아먹고 생장이 건전한 입의 2분의 1 됩니다. 거기서 이제 피해를 입히니까 입이 제대로 못 자라겠죠. 그래서 건전한 입의 2분의 1이 되고 변색되어서 낙엽이 되고 당년도에 고사하지 않으나 피해가 심하면 나무가 고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고사하진 않지만 입이 짧아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연일에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유충으로 월동한다고 그랬고요. 솔리오칼이 중요합니다. 솔리오칼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뭐 병직, 뭐 연 발생하는 횟수 이런 거를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일의 발생, 유충으로 토양에서 월동한다고 그랬고 5월에서 7월에 이제 성충이 돼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신초에 새로 나온 입에 그 해에 새로 나온 입에 이제 알을 낳고 그다음에 유충이 9월에서 호굴 형성 그다음에 이제 호굴 형성에서 이제 11월 달 뭐 이럴 때 여기 탈출을 합니다. 11월 때 추워지기 시작하면 얘들이 이제 월동 땅속에서 월동하려고 다 떨어지거든요. 혹 속에서 나와서 그때 가을쯤에 피해가 가장 심합니다. 혹 속에서 빠져나올 그때는. 방제 방법은 이제 나무 주사는 5, 6월에 천공기를 뚫어서 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직경은 1cm, 깊이는 7에서 10cm 뭐 이렇게 했던 거. 또 옆면 시비도 또 합니다. 인내 정리하기 위해서 피해 입은 나무들은 다 잘라냅니다. 위상 간벌, 피해목 벌채 간벌 6월에서 11월 사라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나무 같은 거 이런 거는 피해를 덜 입습니다. 이렇게 집단으로 있는 것보다 고립목은 피해가 덜 있고 학이 벌목을 하는데 충형에 속에 있는 유충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학이 벌목 병 걸린 나무들 잘라냅니다. 천적 방사를 하는데 5월에서 6월에 합니다. 나무주사 5월, 6월, 천적 방사 5월, 6월, 솔리복파리 먹종벌, 솔리복파리 등불 먹종벌, 솔리복파리 반불 먹종벌, 이거 세 가지 애웃이라고 그랬죠. 먹종벌, 등불 먹종벌, 반불 먹종벌. 그다음에 얘가 이제 유충의 땅속에서 있다가 이렇게 성충이 되면서 번데기 됐다 이제 성충으로 날라오를 때 이쪽에 이 비닐을 씌워놔갖고 에, 성충으로 올라오는 거 이거 차단시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서술식 들어가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서술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작업형이었고요. 서술식, 이제 둘째 시간에 서술식 150분간 쓰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서술식인데, 서술식은 병, 해충, 비생물적인 거, 특히 농약, 토양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다음에 종합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 문제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단답형처럼 병, 해충, 비생물적인 게 그 복합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병은 병대로 서술하시면 아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작성했던 것처럼 그 사람처럼 그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병은 병대로, 해충은 해충대로 이렇게 찾아서 지문에 나와 있는 거를 그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서술식 단답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으로 오동나무 빗자루병, 대추나무 빗자루병, 이게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벚나무 빗자루병, 참나무 겨우살이, 이거는, 얘는 파이토프라스마고, 벚나무 빗자루병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곰팡이균, 나출자낭에 대한 거고, 참나무 겨우살이는 기생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징 비교, 표징 비교, 방제 비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써도 되고요. 각각을 해갖고, 각각을 쓰면서, 이렇게 병징은 어떻고, 뭐 표징은 어떻고, 각각을 이렇게 네 개를 해서 병징 비교하고 표징 비교하고 방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표를 이렇게 그려놓은 게 좋고요. 오동나무 빗자루병, 대추나무 빗자루병, 파이토프라스마가 되겠습니다. 병원균이 파이토프라스마고요. 벚나무 빗자루병은 진균이죠. 진균, 잔황균에 속합니다. 나출잔황. 그다음에 참나무 겨우살이는 뭐예요? 상록기생 관목이 되겠습니다. 병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파이토플라스마니까 입이 위축되고 가는 가지가 총생으로 이렇게 붙어갖고 있고 마디가 짧고 작은 입이 많이 발생합니다. 황화현상까지 발생하고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파 현상, 뭐 잔가지들이 이 잔가지의 입이 밀생, 총생해서 나타나고 벚나무 빗자루병의 병징은 이 가지 일부분이 홍 모양을 부풀고 빗자루 모양처럼 이것도 총생 뭐 이렇게 빗자루병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빗자루 모양의 총생 또 작은 입이 밀생 총생하는 게 똑같고요. 병징은 똑같습니다. 겨우살이입니다. 겨우살이가 자라고 있는 부위에 국부적으로 둥글게 부풀어 오르면서 병든 부위에 그 윗부분 겨우살이가 있는 그 윗부분은 위축되고 잘 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징은 파이토프라스마나 이런 것들은 병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벚나무 빗자루병은 낯줄 자랑이니까 뒷면에 표징이 보입니다. 병원체가 보이는 게 표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벚나무 빗자루병 같은 경우는 입 뒷면이 잔황이 줄지어 낯줄 잔황으로 표징이 나타난다. 겨우살이도 표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 비교를 해보면 빗자루병은 무병 묘목을 심고 병 들린 나무를 심지 않고 병 없는 나무만 심고 매개충인 오동나무 빗자루병의 매개충은 뭐예요? 담배장립 노린재잖아요. 그거를 제거해 주면 되겠습니다. 구제하면 되겠고 대추나무는 마른 무늬 매미충이 저기 매개충이잖아요. 그거 제거해주고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테트라사이클린으로 나무 주사로도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벚나무 빗자루병 병든가지를 자르고 지엽한 도표제를 발라주고 겨우살이 나무 위쪽을 겨우살이가 붙어 있는 그거를 줄기를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병 다음에 해충이 나오는데 해충이 에, 요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서술형에서는 비교, 뭐 단답형에서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서술형에서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해충, 그 미국 선녀벌레만 유충 사진을 주고 이렇게 이런 사진을 하나 주고 성충 사진을 안 줬어요. 참고사항으로 하라고 이제 성충 준 거고 유충 사진을 주고 사람들이 이제 헷갈렸던 게 뭐야? 에, 갈색나게 매미충하고 헷갈리죠. 근데 이거 얘는 새 같고 더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이제 미국 선녀벌레 유충이거든요. 미국 선녀벌레에 대한 걸 쓰면 되겠습니다. 1번, 국명과 과명을 쓰라고 그랬고, 2번, 약충성 충형태, 형태적 특징을 쓰라고 그랬고, 3번, 생활경과표 쓰라고 그랬고, 4번, 방제 방법 쓰라고 그랬어요. 그죠? 국명은 뭐야? 얘는 노린제목, 매미아목의 선녀벌레과입니다. 연 1회 발생하고요. 어, 이제 미국 선녀벌레라는 건 주어지지 않았죠. 유충 사진만 주고 국명은 뭐고 뭐 이런 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의 국명은 뭐예요? 미국 선녀벌레고 과는 선녀벌레과 우리 이제 뭐 메이미 암흑의 선녀벌레과고 뭐 특징 같은 것도 잠깐 써주면 좋습니다. 연일에 발생하고 기주의 나뭇가지 틈에서 알을로 활동한다. 알르도 활동을 써주면 되고 약충성충의 형태 특징을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약충은 지금 네, 사진에 나왔던 것처럼 유백색으로, 유백색으로 머리는 앞가슴 등판보다 훨씬 좁으며 앞가슴 등판은 비스듬하게 돌출된 줄이 이게 약간 V자가 보이나요? 약간 V자로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잘 안 보이지만 아무튼 V자 역 V자이고 중간에서 분기하는 원형의 홈이 있음. 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새 모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성충은 요거입니다. 성충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 몸 길이는 5에서 8mm, 머리와 앞가슴은 각각 약간 연한 황갈색을 띠고 넓은 삼각형의 앞날개와 넓은 이 날개에 앞날개와 몸에 수직으로 달라붙어 있고 앞날개가 몸에 이렇게 약간 옆에서 보면 직사각형 모양 정도 되죠. 그렇게 약간 그런 뜨고 위에서 볼 때는 옆쪽이 쐐기 모양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보입니다. 이게 쐐기 모양인가 봐요. 그죠? 옆쪽에서 볼 때, 위에서 볼 때, 옆쪽이 쐐기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형태를, 특징, 이런 거 써주면 되겠고요. 생활 경과표입니다. 생활 경과표는 그냥 몇 월서부터 몇 월까지 뭐 어떤 기간을 거치고, 성충은 언제가 되고, 뭐 이런 걸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상의 발육 기간, 월동으로 알르다 월동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4월 중하순에 이제 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오령을 걸칩니다. 약충은 오령을 걸치고 전체 약충 발육 기간은 25도에서 평균 42일이 걸린다고. 평균 날씨에서 42일 정도 한 달 반 정도 걸리죠. 지난 다음에 이제 에, 이때 이제 번데기 과정도 걸치고 7월 중순에선 번데기가 안 걸치죠. 죄송합니다. 노린재 목인데 걸리지 않고 약충에서 이제 바로 이제 성충이 되는데 7월 중순부터 이제 우화를 합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산란을 하고 10월까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암컷 한 마리는 90개의 알을 산란합니다. 다시요. 지금 미국 선녀벌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미국 선녀벌레 알은 4월 중하순에 부화,
약충은 한 달 반 정도, 7월 중순에서 우와, 8월 산란, 10월에까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있으면서 암컷 같은 건 90개의 알을 산란한다. 방제 방법은 이제 약충일 때 많이 하는 거죠. 방제는 언제요? 네, 성충보다는 약충일 때 이 감수성이 농약에 대한 감수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동도 이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동력이 떨어지는 약충 시기에 방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차 방제는 5월 중순, 6월 초순, 2차 방제는 6월 중순에서 7월 초, 성충은 7월 달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7, 8월에. 뭐 이 정도 쓰면 되겠습니다. 음, 성충은 이제 점프를 뛰고 뭐 약충도 점프 뛰서 이제 인접해 있는 기주 식물로 옮겨가는데 네, 방제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 번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방제해야 되고 네, 주변 야생까지도 이제 방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등록약제는 티아맥토삼, 디노테프란, 뭐 공배주 이 두 가지 정도만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박쥐가 섞여 있는 나네. 종합 문제가 있습니다. 그 종합 문제 40점짜리인데 전체적인 거가 어떻게 나왔냐면 에, 왕벚나무 25년 된 그 왕벚나무를 5년 전에 이식해서 잎이 작아지고 가지가 마른다. 그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나무 줄기의 위아래로 이제 갈라져 있다. 뭐겠어요? 피소 뭐 이런 게 예상되죠. 그죠? 비생물적인 거 피소가 예상되고 잎에 갈색 반점이 터져 구멍이 생기고 갈변에 떨어진다. 벚나무 갈색 무늬 구멍병 그런 거가 예상되죠. 그죠? 잎에 갈색 반점 뭐 구멍병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잎 앞면의 잎맥의 부분에 벌레옥 한 개오는 여러 개가 보인다. 벌레옥이 있는 게 뭐야? 벚나무에 나타나는 게 뭐 사사키 복신진물 뿐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한 달 전에는 선택적 제초제를 뿌렸다. 뭐 제초제 피해도 비생물로 서술해 주면 되고요. 뿌리가 썩었다. 아까 얘기한 뭐 아밀랄이나 뭐 이런 거 뿌리 썩은 병에 대한 거 써주면 될 것 같고요. 또 토양에 전번에 한번 풀었던 건데 토양의 수분 뭐 수분을 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도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이제 갈색 무늬 구멍병으로 병은 예상되고 해충은 사사키 폭 진딧물 그다음에 제초제를 뿌려갖고 나무가 안 좋아진 상태니까 제초제 피해 또 습해 피해 뭐 아까 얘기한 피소 피해 뭐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우선 벚나무 갈색 무늬 구멍병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벚나무 갈색 무늬는 서커스포라라고 그랬잖아요. 마이스코스페렐라라고 그랬는데 병징은 입은 5, 6월부터 이제 입에 자그만 자갈색 반점이 나타나고요. 이게 조그만한 것이 아주 조그만한 것이 확대돼서 이제 1에서 5mm 크기의 둥근 갈색 반점이 나타납니다. 얘는 수관 하부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랬고 병반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으면 병반하고 병든 부분하고 건전부의 경계가 2층이 생기면서 병반이 떨어져 나가면서 작은 구멍이 뚫리는 게 이제 생기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반 위에는 솜털 같은 회갈색 분쇄 포자덩이 이런 게 뒤덮여 분생 포자자가 나타난다.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오래된 병반 중앙부에는 암의 세계 분생 포자가 형성되고 심하면 그 중앙부의 조직이 파열되어 구멍이 뚫기도 한다. 심하게 진전되면 입 전체가 마르고 떨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병징 쓰시면 되고요. 지금 갈색무늬 구멍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제는 어떻게 하느냐? 잎이 필 때부터 보로드액을 보호살균제를 이제 뿌려준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입이 나고라면 어, 그 병 발생 전에 테부코나졸 유탁제라든지 이거를 나무 주사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테부코나졸 나무 주사로 놓을 수가 있다. 이 가세무늬 구멍병도 테부코나졸을 주로 살포한다. 졸로 끝나는 디페노코나졸, 뭐 디페노코나졸 이런 것들 살균제를 2주 간격으로 2주입니다. 2주 간격으로 세네 번 뿌린다. 세네 번 뿌린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병든 낙엽을 모아 태우거나 땅속에 묻는다 이런 식으로 처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갈색무늬 구멍, 벚나무 갈색무늬 구멍병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해충은 사사기 혹신딘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사기 혹신딘물은 사사키 혹진딧물의 피해는 뭐예요? 벚나무 새눈에 기생하는 진딧물로 이 표면의 인맥을 따라 주머니 모양의 벌레옥을 생성한다. 벌레옥이 좀 크죠. 그래서 이게 여기 20m 폭은 8mm 정도로 경화된다. 이제 딱딱하게 되고 초기에는 이제 황백색이나 성숙하면서 황록색, 홍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쉽게 발견되고 이 생활사를 써준다 그러면 알로다 활동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진딧물이니까. 그다음에 4월 상순에 부하여 새는 뒷면에 이제 기생하고요. 기생 부위 몸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면 이 표면에 주머니 모양의 벌레옥이 형성된다. 그다음에 벌레옥은 20일간 비대생장으로 뒷면에 개구부가 있고 음, 벌레옥 내에 정착한 암컷성충이 낳은 약충은 일주일 정도면 이제 성충으로 완료가 됩니다. 무시태생이 이제 암컷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단위생식으로 약충을 낳아서 단기간 내 혹 속에 뭐 약충, 성충 뭐 이런 막 섞여 있고 탈피가 또 가득하고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에 유시태생의 암컷이 출현하면 중간 기준이 어디로요? 쑥으로 갑니다. 쑥. 5월에서 6월 쑥으로 가고 쑥 뒷면에서 여름을 나고 다시 10월 하순경에 유시 암컷과 수컷이 출현해서 교미해서 예, 번남의 알을 낳고 월동합니다. 생물적 방제, 비생물적 물리적 방제 이렇게 방제를 쓸 때는 따로따로 써주면 좋겠습니다. 포식성 천적인 무당벌레류, 풀잠자류, 거미류를 보호한다. 물리적 방제는 입에서 성충이 탈출하기 전에 벌레옥을 채취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비생물적 피해는 아까 뭐 피소도 있었죠. 그다음에 제초제 피해도 있는데 여기서는 제초제 피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초제 피해는 비선택적인 게 있고 선택적 제초제 피해가 있는데 사실은 선택적 제초제 피해가 더 큽니다. 큰 이유는 예, 그 호르몬 이행성 제초제거든요. 그러니까 옥신이 농도를 짓게 하면 이렇게 선택적 제초제가 되는데 이행성 호르몬 제초제의 경우 이제 침엽수에 들어가면 그 옥신이 끝에 있잖아요. 끝으로 이동을 해서 가지가 희거나 비대해지고 끝부분이 화렵수도 끝부분이 말리면서 끝부분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잎이 변형되고 기형되고 누렇게 되거나 갈변하고 입이 떨어지는 등 이런 병증을 나타냅니다. 이런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이래 때는 이제 그냥 단답 형식으로 제초제 피해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이제 복합 문제 속에서 이렇게 선택적 제초제 피해를 쓰게끔 돼 있습니다. 뭐 이래 때랑 같이 답안을 똑같이 써도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래 때 났던 거하고 똑같이 썼습니다. 방제 방법은 흡착 성분을 지닌 활성탄, 숯 등 기존 토양과 혼합 처리해 갖고 하고 며칠 후 제거해 갖고 산업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피해 입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기본 생리가 파괴돼 갖고 수세가 약해지므로 영양제 수관 주사라든가 무기 양료엔 연면 시비를 해주고 수관 주사를 놔줘서 수세 회복을 촉진시킵니다. 그다음에 토양 관주를 실시해서 응급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소방호스를 이용해 관수를 여러 번 해줘서 토양이나 잎에 흡착된 제초제 성분이 씻겨 내려가도록 이제 희석해 주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무기양료를 공급해서 세입이 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습해가 있었죠. 습해는 어느 부분에서 습해로 판정을 할 수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 뿌리가 썩고 냄새가 난다. 그리고 이 복원을 제대로 못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뭐 중량 수분 함량, 용량 수분 함량 이런 게 쭉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습하다라는 그 지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습해로 비생물적인 거를 이제 써준 거죠. 그래서 습해는 이제 수분 과다 원인은 토성의 종류에 따라서 물 빠짐이 나빴었고 홍수 또는 장마로 인하여 물이 오랫동안 잠겨 있을 때 또 이렇게 오목한 지형에서 지하 수위가 높고 배수가 나쁜 지역에서 이제 습해가 발생하는데 에, 습- 과습한 토양은 공기 부족으로 뿌리가 호흡 장애를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뿌리에 장애가 있다 보니까 토양 내 무기 양분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여름철 더울 때는 일광이 쏟아질 때는 지온이 상승해서 거기 땅속에 있던 메탄가스라든가 질소가스,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토양내의 산소를 이제 고갈시킵니다. 그래서 뿌리가 산소가 있어야 호흡을 하는데 산소가 없어서 에, 호흡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미생물들도 토양에 가습하게 되면 토양의 미생물들도 철, 망간 이런 것들도 환원성 유해 물질이 이제 생성되거든요. 철 같은 거, 특히 망간 이런 것들이. 그래서 피해가 커집니다. 그다음에 수분이 과다하면 그 추가 진단으로 잎이 황화 현상이 일어났는지 꼭지가 아래로 처진다거나 이런 게 이제 수분 과다 현상이거든요. 줄기에 뭐 종양이 생긴다든가 윤기돌기가 생긴다. 뭐 이데마 현상이라고 주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잎 같은데 약간 돌기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생장이 불량해지고 심하면 이제 정지 상태로 되고 피해가 수분 과다다. 그럼 배수가 잘 안 된다. 이건 뭐 아랫부분에서 먼저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윗부분부터 사실은 이제 수분 과다에도 윗부분, 수분 건조에도 수분 위에서 나타나고 뭐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방제 방법으로는 물이 잘 빠지는 토양으로 개량을 해야 되겠죠. 사질 토양, 사질 양토, 사질 토양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강우나 장마 시에 때 지표면에 비닐을 피복해갖고 물이 너무, 이제 너무 차지 않도록 해주고,
습한 지대에서는 이제 작은 배수를 만든다거나 PVC를 묻어, 유공관이죠. 유공관을 묻어 공기 유통이 원활하게 해주거나, 그다음에 지온 상승이나 뭐 이렇게 이랬을 때 메탄 가스 이런 게 가스가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탄 같은 걸 넣어서 분해를 촉진시키거나 또 배수구를 파서 예, 생긴 토양으로 이런 거는 배수구 같은데 이렇게 습한 지역에 이제 지대가 낮은데 이렇게 했으면 이제 토양을 좀 높게 해서 습한 지역을 벗어나서 높게 심는 방법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수분을 이게 계산하는 게 이제 중간에 나왔는데 여기서는 생략이 돼 갖고 이제 전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수분 구하는 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수분 함량 구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입자 밀도라든가 이걸 주어진다고요. 입자 밀도 주어지고 에, 이제 우리가 용적 밀도를 구하는 거죠. 먼저 용적 밀도를 구하고 에, 그러면 거기서 중량 수분 함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조 토양의 무게가 기준이 되고 거기에 들어있는 수분 함량이 중량 수분 함량인데 이거에다가 용적 밀도만 곱하면 용적 수분 함량이 나와갖고 그 용적 수분 함량이라는 거는 토양에 있는 액상의 이제 그 함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을 잘 생각하시고요. 토양 단면에서 AP층과 BT층의 수분 함량은 각각 0.15kg per kg, 0.25kg per kg이었다. AP층하고 A층과 BT층의 수분 함량은 0.15, 0.25였다. 얘들의 용적 밀도는 1.3, 1.4였다. 각 층위의 용적 수분 함량, 공급률, 수분 포화도는 얼마인가? 단 입자 밀도는 2.65 메가그램 퍼 세제곱미터였다. 이걸 어떻게 구하겠어요? 사실 여기서 에, 1, 0.25, 0.15, 0.25 이거는 뭐를 나타내요? 중량 수분 함량을 나타냅니다. 이건 사실 0.25 이거는 중량 수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용적 수분 함량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여기 입자 밀도가 주어졌잖아요. 용적 수분 함량은 중량 수분 함량일 때 용적 밀도 구하는 거니까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용적 수분 함량.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 단위를 보면 이게 중량 수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건조 토양의 무게분의 킬로그램이잖아요. 수분의 함량도 무게를 킬로그램을 나타내거든요. 이 단위가 킬로그램이라는 거는 중량 수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단위만 보고 이게 중량 수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게 제일 여기서 핵심 포인트고요. 이 중량 수분 함량을 이게 이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용적 밀도만 곱하면 이 토양의 용적 수분 함량이 나온다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A, B층 같은 경우는 용적 수분 함량이 1.5 곱하기 15%니까죠. 얘는 어, 퍼센트 0.15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15%잖아요. 15 곱하기 1.3이잖아요. 얘들. 얘의 용적 밀도가 1.3이라고 그랬으니까 19.5g이 용적 수분 함량, AP층의 수분 함량이라고요.
그다음에 공공률은 1 마이너스 입자 밀도분의 용적 밀도잖아요. 그래서 입자 밀도는 2.659, 아까 어, 용적 밀도는 1.3이니까 2.65분의 1.3에서 계산한 다음에 2를 빼면은 얘가 50점, 40점 얼마 되거든요. 50.9가 나와요. 50.9%가 되고 공공률은 네, 수분 포화도라는 거는 예, 공공률 중에 수분이 차지하는 거. 공공률은 뭐예요? 공공률은 아까 공공률이 나왔잖아요. 59.9에서 거기서 수분이 15.5%가 차지하는 거니까 38.3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우시죠? 어려운 거보다도 그냥 어려우면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1.15kg per 킬로그램 이게 수분 함량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수분 함량? 지금 단위를 보면 무게당 무게 그러니까 건조토 무게분의 물의 무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킬로그램이라는 거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건 중력 수분 함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용적 수분 함량을 구하려면은 중력 수분 함량에다 그냥 용적 밀도만 곱하면 바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공공률이라는 계산하는 게 있었잖아요. 전번에 알다시피 1 마이너스 입자 밀도분의 용적 밀도를 해주면 용적 밀도로 해주면 이 공공률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P층 같은 경우는 50.9가 나왔고 2.65분의 1.3에서 2를 빼고 하니까 50.9%가 나왔고요. 그럼 다시 BT층을 계산해 보자고요. BT층을. 용적 수분 함량 어떻게 구해요? 0.25가 중량 수분 함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0.25 곱하기 이걸 퍼센트로 하면 25%에다가 용적 밀도가 얘의 BT층은 1.4라고 그랬잖아요. 1.4를 곱하면 47.2가 나왔고요. 공공률은 1 마이너스 입자 밀도 용적 밀도. 그래서 입자 밀도는 2.65분의 얘는 1.4잖아요. 그래서 이를 빼주면 공공률은 47.2가 되고 수분 포화도는 어떻게 구하냐? 공공률분의 네, 공공률분의 수분이 차지하는 부피를 수분 포화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74.2가 되겠습니다. 용적 수분 함량이 47.2고 공공률이 용적 수분 함량이 용적 수분 함량이 47.2. 요거는 좀 이상하네, 그죠? 용적 수분 함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어, 곱해주면 네, 이렇게 74.2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나중에 또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계산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소라는 게 있거든요. 피소도 나타났죠, 거기. 우리가 문제 풀 때 수피가 뭐 갈라졌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피소에 대한 거 써주면 되겠습니다. 피소의 정의를 써주고요. 햇빛이 강하면 수간의 남서쪽 수피가 열애에 의해 이제 피해가 발생한다. 형성층과 내수피의 사부 조직이 괴사를 하는 건데, 줄기 밑동부터 시작되고 밀식 재배 수목을 29에 단독으로 식재했을 때 그늘이 없어지니까 그때 이제 단독으로 심었을 때 피수가 많이 나타난다. 토양 표면이 50도에서 60도 막까지 막 올라가는데 그 토양 표면 근처에 있는 남서쪽에 있는 수간 조직이 에, 수간 조직의 수피가 급격히 수분 증발에 말라주는 현상이다. 수종 피해 수용 피소
현상을 많이 받는 거는 수피가 얇은 벚나무, 단풍나무, 목련, 매화 등이 이제 있고요.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동계피수도 잘 나온다고 그러죠. 계속 동계피수. 이제 얘들은 피수하고는 조금 틀린데 한겨울 수관에 에, 한겨울 수관에 이제 남쪽에 있는 그 수관이 햇볕에 의해 이제 가열되면 그늘에 있는 것보다 엄청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수관세포 조직이 이제 얼었던 게 풀어나면서 어, 해빙이 나타나고 이제 또 일모 추워 밤에는 엄청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다시 동결되면서 이제 형성층이 개사하는 동계피수를 뭐라고 그래요? 상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열. 네, 상열 동계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동계피수가 나타나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피수 시험에 이제 지문에 나왔던 거는 피수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써주고 방제는 피수에 대한 방제는 수건에 흰 페인트나 흰 테이프 또는 녹화마대를 감싸서 보호하면 되고요. 여름철 관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상열은 이제 아까 숲이가 갈라졌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그것도 써주면 됩니다. 상열 현상에 대한 것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열을 동계 비소를 한번 정확히 쓰면 겨울철 기온이 내려가면 수액이 얼면은 부피가 증대되고 줄기의 외층 목질부가 줄기 중간에서 나무의 세로 방향으로 이제 갈라 터집니다. 그래서 나무의 중심부를 향하여 방사선으로 이제 진행되는데 이게 주야 온도 차가 큰 2, 3월에 줄기와 굵은 가지 에서 나타나는데 남서쪽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낮에는 태양광선이 가열되고 밤에는 대기 온도가 20도까지 내려가니까 영하 20도까지 급 하강하니까 목질부의 세포의 수분이 예, 세포간극으로 이동하면서 부피가 증대. 반면에 이제 줄기 중심부에 있는 세포는 속에 있는 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거하고 줄기가 이렇게 수축 차이가 많아서 이제 이쫙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부의 외층과 내층, 심재의 수축 불균형으로 상당한 압력 차이가 발생해서 수선을 따라 이제 쫙 갈라지는데 어, 자주 일어나는 수종을 보면 수피가 검은 그런 나무들, 재질이 단단하면서 수선이 발달한 낙엽 하류수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갈참, 굴참, 갈참, 느릅나무, 물풀에, 벗, 칠엽, 단풍, 서나무 같은 거와 구상나무, 뭐 전나무, 메타세콰이 등에서도 일어납니다. 방제 방법은 방풍림을 설치하거나 배수 불량 상태를 잘 하고 배수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해야 되고 지면에 멀칭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잘 이해되셨나요? 어떻습니까? 서술하는 것 좀 저기가 되나요?